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자주 만나고 통화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명절에 주고받는 메시지조차 어색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자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걸까? 나만 이런 건가?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친구가 멀어지는 것은 당신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이며 때로는 서로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친구란 그저 함께 있으면 되는 사람이고 솔직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20살 무렵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애 고민도, 진로 고민도,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서슴없이 꺼냈습니다. 친구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 진짜 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웃고 같이 울고 모든 걸 나누면 그게 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밀이 없는 사이, 가식이 없는 관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여겼습니다. 30을 넘기고 40을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가끔 묘한 피로가 남았습니다. 즐거웠지만 동시에 지쳤습니다. 상대방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혹은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쏟아내느라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만난 후 홀가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감당할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가 버겁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관계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요. 어떤 관계는 가볍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같지만 어떤 관계는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게 되고 헤어진 후에도 그 고민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선 것입니다. 말에도 방향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젊을 때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말은 위로가 되지만 어떤 말은 칼이 됩니다. 같은 진심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의 방향을 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지혜입니다. 거리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땐 가까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보고 자주 연락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면 상대방의 장점이 더 잘 보이고 만남이 더 소중해집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가 오히려 서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내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무게까지 더하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친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어떻게 아프지 않게 지켜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의 본질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제자에게, 옛벗에게 보낸 편지 속엔 관계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
남은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고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정약용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우정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801년 가을, 정약용은 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신유박해라는 거센 폭풍이 조선을 휩쓸던 때였습니다. 천주교도라는 혐의, 그것도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승승장구하던 관료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이 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전라도 강진이라는 먼 남쪽 땅으로 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원숙한 시기에 접어들 나이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유배라는 낯선 운명이었습니다. 강진은 한양에서 사흘 이상을 걸어야 닿는 먼 곳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도착한 그곳은 그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벼슬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한양에 남았고 그는 홀로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 그곳에서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18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8년이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이고 젊은이가 중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40에서 58이 될 때까지 그 작은 유배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가족과도 멀리 떨어진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 같은 것들을요. 한양에 있을 때 정약용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궁궐을 드나들고 동료들과 회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관계는 많았지만 깊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정승의 아들로 촉망받는 관료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거칠애가 벗겨졌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명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를 찾아올까요? 누가 그에게 편지를 보낼까요? 오직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만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효도를 다하라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라고. 때로는 먼 곳에 흩어진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다 막힌 부분을 설명해주고 삶의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옛 벗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안부를 묻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 통 한 통에 정약용의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초기의 편지들은 억울함과 한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편지는 차분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고통 속에서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진짜인지, 어떻게 해야 관계가 오래 가는지, 무엇이 우정을 지키는 힘인지, 그 깨달음들이 하나하나 편지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들에게 보낸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은 벗을 사귀되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내 어려움을 모두 쏟아내지 말 것. 둘째, 내 성공을 자랑하지 말 것. 셋째, 친구의 약점을 들추지 말 것. 이 세 가지는 언뜻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심코 이 경계를 넘나듭니다.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오랜 친구니까 이해해주겠지 하는 안일함이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젊을 때 우리는 솔직함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친구라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쏟아냈습니다. 상대방이 내 감정을 받아줄 거라 기대했고 그게 진정한 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정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이가 아니라 상처를 피해가는 사이라는 것을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관계가 있고 감추지 않음으로써 무너지는 신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 초기엔 외로움과 억울함에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하소연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벗들은 자신을 도울 수도 없고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며 미안해할 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미안함이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편지의 내용을 바꿔갔습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물었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나 세상에 대한 관찰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는 관계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우정의 본질입니다. 우정은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배려의 지혜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또 다른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우정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며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대부분 가까운 친구입니다. 하소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하소연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쏟아내고 전화할 때마다 하소연으로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한 친구가 자주 연락합니다. 처음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똑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식이 얼마나 무심한지,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엔 공감하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전화가 울리면 받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것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선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내 어려움을 모두 쏟아내지 않는 배려. 이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끙끙 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균형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밝은 이야기 70%, 힘든 이야기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정확히 그 비율을 맞출 순 없지만 큰 틀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더 많아야 관계가 가볍게 유지됩니다.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즐거움을 나누러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친구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한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전화를 받으면 늘 한숨부터 나오는 그 친구 말입니다. 통화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같은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지, 며느리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석 달, 6개월, 1년 넘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가 뜨면 순간 망설여집니다. 오늘은 무슨 하소연일까? 나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들어줄 여력이 있을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장해서 만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친구 앞에서 항상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어쩌다 무릎이 아파 병원 갔던 이야기, 자식한테 서운했던 일,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고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못 나누면 무슨 친구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엔 선이 있습니다. 내가 쏟아낸 어려움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도 집에 가면 혈압약 먹고 허리 아파서 파스 붙이고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칩니다. 자식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우리 나이가 되면 하나도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한 것처럼 마음도 어딘가 묵직합니다. 그 짐이 이미 무거운데 친구를 만날 때마다 또 다른 짐을 떠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버거워집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피곤이 밀려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만나러 갈 때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본대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즐거운 이야기 위주로 하자고 다짐한대요. 물론 힘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화의 30% 정도만. 나머지는 요즘 재미있게 본 드라마 이야기, 손주가 귀여운 짓 한 것, 동네에 새로 생긴 맛집 이야기. 가볍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채운답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면 친구도 기분이 좋고 자신도 기분이 좋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무게를 더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친구를 만날 때마다 서로의 불행을 확인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남은 날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함께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소연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양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쉼이 되도록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외로움을 모두 편지에 쏟아내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자신의 어려움을 절제했습니다. 대신 학문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관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관계를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 함께 숨 고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소연이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면 자랑은 관계의 금을 만듭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손주가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오랜 투자가 결실을 맺었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이런 기쁨을 친구와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기쁨의 나눔이지만 상대에게는 비교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더 비교에 민감해집니다. 젊을 땐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도 나중에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 경제적 안정, 건강 상태. 이것들은 이제 바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자랑이 유독 마음에 걸립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나쁜 마음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자랑입니다. 경제적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이 세 가지는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친구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에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고, 요즘 월세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게 산다고. 그 친구는 그저 기쁜 마음에 나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친구는 어떨까요? 여전히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씁쓸함이 남습니다.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훌륭하게 잘 자란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친구 중에는 자식 문제로 소가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어 걱정하거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건강 자랑도 비슷합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약 한 알 안 먹는다는 이야기, 매일 등산을 한다는 이야기.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지병으로 고생하는 친구 앞에서는 자제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두 번째 지혜는 겸손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은 나를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굴라는 것도 내가 이룬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관계의 높낮이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서 있으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는 자연스럽게 낮은 곳에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비교의 잣대가 됩니다. 그 높낮이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의사가 되었고, 누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는 결혼을 잘했다는 이야기. 처음엔 축하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정말 잘 됐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자식 자랑이 계속되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애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우리 애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부동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산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전셋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월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에 나눈 것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잘했다는 뿌듯함, 노후가 안정되었다는 안도감. 하지만 듣는 사람 중에는 여전히 전세금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비 때문에 쪼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경제적 여유를 자랑하는 것은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가 됩니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랑은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듭니다. 자랑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집니다. 한쪽은 성공한 사람,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게 관계에 위계가 생깁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우정이라면 그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조용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되 친구들 앞에서는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 자랑했던 순간들.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자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혹시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과시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쏟아내지 않으며 친구와의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진정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드러내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 관계의 높낮이를 없애고 평등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 그것이 나이 들어 도달하는 진짜 품격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것. 오랜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실수, 가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약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사이라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고 되돌릴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지적당하는 것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설령 그것이 걱정의 표현이라 해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 않고 모임 회비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괜찮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이것은 선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신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말이 오히려 칼이 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친구의 자식이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손주를 보는데 그 친구만 아직입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분명 속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나? 요즘 중매라도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것도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지적당하면
마치 자신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걱정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처럼 들립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못 본 척, 처음 듣는 척, 모르는 척. 이것이 가장 깊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약점을 알고 있어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상대가 먼저 꺼내지 않는 한 그 이야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의리입니다. 의리는 크고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지켜줄 수 있는 침묵, 참을 수 있는 인내,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의리입니다.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세 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내 어려움을 절제하고 성공을 겸손하게 다루며 친구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것. 이것들은 모두 내가 먼저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이렇게 지켜야 할까요? 어떤 사람과도 이런 배려를 계속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더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 냉정하게 들릴 수 있고 관계를 쉽게 정리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과 에너지는 더 소중해집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은 정성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아무리 애써도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소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소인이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 이기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 정약용은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인연이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낭만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통화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며,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정약용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허락을 줍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허락. 어떤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다는 허락.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허락.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정약용이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정약용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약자 앞에서는 공감하지만 강자 앞에서는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다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임에서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을 행한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부당함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이 작은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언젠가 내가 약한 위치에 놓이면 이 사람도 나를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은 크고 행동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거창한 계획을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함께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빠집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실천이 없으면 신뢰가 깨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자신의 불이행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 탓,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합니다. 세 번째는 뒷담화와 약속 파기가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 앞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함께 식사하며 다른 친구 욕을 하다가 내일은 그 친구와 만나서 당신 욕을 합니다. 또한 약속을 쉽게 잡지만 쉽게 깹니다. 더 좋은 약속이 생기면 당신과의 약속은 미루거나 취소합니다.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패턴이 되면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연이나 오랜 인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이니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관계의 길이가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오래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문제점을 더 잘 알면서도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 반복적으로 실망을 주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어른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정당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이 만남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닌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만나는가? 둘째, 이 만남 후에 나는 에너지를 얻는가 잃는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피곤해지는가? 셋째, 이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긍정적이라면 그 관계는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만남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비율을 말하자면 말하기 40%, 듣기 60%가 적당합니다. 젊을 때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무엇이 걱정인지, 무엇이 기쁜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질문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건강은 어때요? 자식들은 잘 지내나요? 같은 형식적인 질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따뜻한 질문이 좋습니다. 요즘 즐거운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요즘 관심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휴대폰을 보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작은 칭찬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인다. 옷이 잘 어울린다. 목소리가 밝아졌다 같은 사소한 칭찬.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칭찬받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건네는 작은 칭찬이 더욱 소중합니다. 거창한 칭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친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배려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벗입니다.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진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강진에서 맺은 인연들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 벗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벗이 있어 외롭지 않았고 벗이 있어 절망하지 않았으며 벗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멀리 있는 벗들의 안부였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며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곁에 벗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따뜻합니다. 가끔 통화하는 목소리, 명절에 주고받는 안부, 오랜만에 함께하는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 줍니다. 친구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마음 편한 벗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정은 노력으로 유지되지만 그 노력은 억지가 아니라 배려해야 한다는 것. 많은 친구를 두는 것보다 마음 아프지 않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 이 지혜들은 200년 전 유배지에서 쓰인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가끔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헤어지며 성장했습니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삶이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그 소중한 인연들을 아프지 않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안부가 궁금한 친구,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 마음 한편에 늘 있던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고 있어? 그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락이 상대방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오늘 깨달은 것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작은 나눔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조용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강요가 아닌 초대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들으셨다면 다음엔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 조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0년 전 조선의 유배지에서 깨달은 정약용의 지혜와 같은 시대 독일에서 고독하게 살았던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유교와 철학, 전혀 다른 배경이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교하며 들으시면 더욱 재미있고 깊이 있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